궁궐 주방의 새벽. 너스름한 새벽. 경복궁의 기와지붕 위로 달이 지고 있다. 궁궐 안소주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온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한양의 경복궁 안.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새벽 4시도 채 안 된 시간에 궁궐의 어느 건물 하나에서는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마 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쇠솥에서 끓는 물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왕의 밥을 짓는 곳, 조선 최고의 주방입니다. 수십 명의 나인들이 손발이 척척 맞아가며 움직입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곳은 바로 소주방. 왜냐하면 이 새벽의 노동은 단순한 아침 식사 준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재료를 다듬는 소리, 불을 조절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이것은 나라의 중심, 조선 왕조의 심장부인 한 사람의 아침 수라를 올리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조선 임금의 밥상, 그 화려하고도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실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진귀한 진상품부터 왕의 수라를 먹기 전 독을 확인하던 상공, 왕이 드시고 남긴 음식이 어디로 갔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수라 왕의 밥을 뭐라 불렀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왕의 밥은 그냥 밥이라고 불렀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조선의 궁중에서는 밥을 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비에게만큼은 진지라는 말도 감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밥은 오직 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밥을 먹는 행위도 일반적인 먹는다, 드신다가 아니라 젖쑤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라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이 단어는 순우리말이 아닙니다. 몽골어에서 온 말인데요. 고려말, 조선이 건국되기 전 고려가 몽골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절, 원나라 황실의 음식 문화가 고려 왕실로 흘러들어오면서 수라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단어가 500년이 지난 뒤에도 조선의 궁궐 안에서 왕의 밥상을 가리키는 가장 격조 높은 말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왕의 밥상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은 어선이었고, 왕이 밥을 먹는 공간은 수라간 또는 소주방이라 불렸습니다. 이런 이름 하나하나에서 조선이 왕의 식사를 얼마나 특별하고 경건한 의식으로 여겼는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루 오끼 왕의 하루 식사 일정. 자,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셨죠? 왕은 하루에 과연 몇 끼를 먹었을까요? 3끼? 아닙니다. 4끼? 아직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조선의 왕은 하루에 5끼를 먹었습니다. 영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대궐에서 왕족의 식사는 고래로 하루 5번이다. 자, 그렇다면 5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하루 일과를 따라가며 살펴볼까요? 새벽 5회, 6시 초조반. 하루의 시작은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이었습니다. 이때 올라오는 첫 번째 식사를 초조반이라 합니다. 이 시간에 왕은 대부분 탕약을 복용하거나 탕약이 없는 날에는 가벼운 유동식을 드셨는데요. 죽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죽이 아니라 잣죽, 타락죽, 우유죽, 흰죽, 흑임자죽, 전복죽 등 보양 효과가 높은 고급 재료로 만든 죽이었습니다. 초조반상의 반찬은 아주 소박합니다. 육포나 어포 같은 마른 찬 2-3가지, 나박김치나 동치미 같은 국물김치, 그리고 소금이나 새우젓국으로 간을 한 맑은 찌개,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기름진 아침이 아니라 몸을 서서히 깨우는 아주 섬세한 식사였죠.
오전 10시 아침 수라. 드디어 하루의 본격적인 첫 번째 진짜 식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올라오는 것이 바로 조선 최고의 식탁 12첩 반상 수라상입니다. 낮 122시 낮것사. 낮에 올라오는 식사는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응이 녹말이나 율무를 끓인 음료 형태의 식품, 미음, 죽 혹은 간단한 장국상이나 다과상이 올려졌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명절에는 낮것상에도 면상이 차려졌습니다. 국수, 냉면, 떡국, 만두 중 하나를 주식으로 차리는 방식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낮것으로 간단한 과일과 제오탕 귤 껍질, 사인, 오매, 초두구를 꿀과 함께 끓인 청량 음료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오후 5시 저녁 수라. 저녁에도 아침과 마찬가지로 12첩 반상의 수라상이 올라왔습니다. 조선 왕의 하루 중 가장 화려하고 풍성한 두 번의 공식 식사였습니다. 밤 9시 야참. 왕의 하루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됩니다. 경연임금이 학자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자리도 있고 신하들과의 밤 업무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 늦은 밤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야참입니다. 면, 약식, 식혜, 타락죽, 우유죽 같은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루 오끼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음식이 올라오는 왕의 삶.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빡빡한 하루를 보냈는지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비첩 반상의 비밀. 이제 드디어 조선 왕의 밥상, 그 핵심인 12첩 반상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12첩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12첩이란 단순히 반찬이 12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밥, 국, 찌개, 김치, 찜, 전골, 장류, 이것들은 아예 첩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제외하고 쟁첩이라 부르는 반찬 그릇에 담기는 것이 12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찬 하나, 즉 1첩은 현대 식당의 메인 요리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류 하나만 해도 배추전, 돈전야, 고기전, 생선전이 한 접시에 모아져 1첩을 이루는 방식이었으니 실제로 상에 오르는 음식의 종류는 12가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수라상은 3개의 상으로 구성됩니다. 수라상은 한 개의 밥상이 아니라 무려 3개의 상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대원밥. 붉은 주치를 하고 용트림 조각을 새긴 큰 원형상으로 왕이 직접 마주하는 밥상입니다. 두 번째는 겹반 작은 원반. 별찬, 차수, 김얄공기와 수저 등을 놓는 보조상입니다. 세 번째는 모반 책상반. 전골과 기름, 장 등을 담아두는 보조상입니다. 대원반에 오르는 것들. 밥은 무조건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흰 쌀밥과 홍반 팥밥. 팥을 삶은 물로 지어 고운 분홍빛이 도는 밥이었는데요. 팥 건더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거칠거칠한 것이 왕의 입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극도의 배려였죠. 국도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미역국과 곰탕. 왕이 그날 먹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찌개도 2가지 토장 조치 된장찌개와 적국 조치젓갈을 넣은 찌개. 김치는 3가지 적국지, 송송이 깍두기, 그리고 국물 많은 동치미. 그리고 12가지 반찬 육류, 어패류, 채소류, 해초류 등 다양한 재료를 각기 다른 조리법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더운 구이, 찬 구이, 전유화전, 편육, 숙채나물, 생채, 조리개 조림, 장과장아찌, 젓갈, 마른 찬,
그리고 회와 수란 같은 별찬까지. 수라상 식기는 모두 은그릇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은이 독과 반응하여 색이 변하기 때문에 독살 방지 목적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단오 추석 사이에는 사기그릇으로 바꿔 썼고 추석 이듬해 단오 사이에는 은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수저도 당연히 은수저 연중 내내. 그런데 이 모든 음식들 어디서 온 걸까요? 서울에서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팔도에서 올라오는 진상품 이야기. 수라상의 기본 이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올라온 음식을 담는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재료를 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왕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팔도 백성들을 살피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한 제도가 바로 진상 제도입니다. 전국의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같은 지방장관들이 자기 지역의 최고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궁궐에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팔도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올렸을까요? 함경도 은어와 연어. 함경도는 맑은 계곡물에서 잡히는 은어가 유명했습니다. 은어는 살아있는 채로 한양까지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먼 함경도에서 산 은어를 올리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에 얼음을 저장해 두는 석빙고를 운용해 은어를 냉장 상태로 운반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함경도 연어는 궁중잔치에서도 자주 올라오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강원도 황태송 이버섯 메밀. 강원도는 해발이 높은 산악 지역의 특산물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 만든 황태, 향이 깊은 송이버섯,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청결한 메밀이 대표 진상품이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송이버섯은 왕이 아주 귀하게 여기던 식재료였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장생각. 경상도에서는 동해에서 잡히는 대구가 대표 진상품이었습니다. 안동은어도 유명했는데 경상도 내륙의 안동에서는 낙동강 은어를 석빙고를 이용해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진상했습니다. 또한 내륙 지방의 약용생강도 중요한 진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전라도 홍어김 꼬막 고추장. 서해와 남해를 모두 접하는 전라도는 수산물의 보고였습니다. 흑산도 홍어, 김, 꼬막, 낙지 그리고 전라도 특유의 진한 고추장도 빠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충청도 인삼 새우 전능 이버섯. 충청도의 산간 지방에서 나는 인삼은 왕의 보약 재료이기도 했지만 음식 재료로도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서해안 새우젓은 궁중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양념이었습니다. 경기도 각종 채소류 버섯. 왕도인 한양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에서는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류가 주로 올라왔습니다. 배추, 무, 각종 나물, 버섯류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품목들이었습니다. 황해도 조기게. 황해도는 연평도, 조기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봄마다 연평도 앞바다에 몰려드는 조기떼를 잡아 소금에 절여 만든 조기젓과 굴비가 궁궐로 올라왔습니다. 진상품은 어떻게 한양까지 왔을까? 지방에서 한양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접한 지역은 배를 이용했고 내륙 지방에서는 역과 역 사이를 말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수산물은 얼음을 이용한 냉장 운반이 필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반 도중 죽거나 상하는 경우도 많았고 만약 품질이 나쁜 진상품을 올리면
지방 관리가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방 관리들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신선한 것을 골라 올려야만 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백성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제주도의 눈물 가장 혹독한 진사. 제주 민요풍의 슬프고 애잔한 선율. 팔도의 진상품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조선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가장 혹독한 진상 의무를 짊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주요 진상품 목록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말감귤, 전복, 흑우, 흑돼지, 참돔, 사슴, 은갈치, 표고버섯, 당근. 이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전복과 감귤이었습니다. 제주 전복의 비극. 전복은 궁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식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전복초, 전복죽, 전복찜 어떻게 요리해도 최고급 식재료였고 임금도 무척 즐겨 드셨습니다. 전복의 아르기닌 성분이 눈의 피로 회복에 좋다 하여 공부와 업무가 많은 왕에게 특히 권장되었습니다. 문제는 수량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전복 진상은 매달 끊이지 않고 수군 통제사들을 통해 운송해야 했습니다. 이 전복을 캐는 것은 바로 제주 해녀들의 몫이었습니다. 해녀들은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하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심지어 진상품을 채우지 못한 집안에서는 처자나 동생을 팔아 그 돈으로 전복을 마련했다는 안타까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감귤의 무게. 감귤 역시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감귤은 겨울에 열리는 과일로 한양까지 신선하게 운반하기 위해 매우 정성스러운 포장과 빠른 운송이 필요했습니다. 황감제라고 하여 제주도에서 감귤이 진상으로 도착하면 왕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감귤을 나눠주고 그 자리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특별 과거 시험도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제주 감귤 진상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은 어떻게? 제주도 진상품 중 독특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제주 조랑말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말로 꼽혔는데 왕실의 의전 용군 사용 말로 정기적으로 진상되었습니다. 제주에서 한양까지 말을 데려오는 여정,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큰 사업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으니까요. 이처럼 진상 제도는 왕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 백성들의 크나큰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수라간의 사람들, 따뜻하고 인간적인 멜로디. 왕의 밥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조선시대 궁중 주방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조리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주방상궁 소주방 나인. 평소 왕과 왕비의 매일 수라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바로 소주방 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 즉 궁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궁에 들어와 선배 상궁들에게 조리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수십 년을 오직 음식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구전으로 기술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기술은 철저히 비밀스럽고 인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아 궁중 음식을 전수한 주방상궁은 한이순 상궁입니다. 그녀가 황혜성 선생에게 기술을 전수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은 바로 이 계보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71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령 숙수 반면 궁중의 큰 잔치 진연, 진찬 때는 전혀 다른 조리 담당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령숙주라 불리는 남자 전문 요리사들이었습니다. 잔치 규모가 워낙 크고 무거운 조리 도구를 다루거나 장기간의 경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남성 요리사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대령 숙수들은 평소에는 궁 안에 없다가 잔치가 열리면 대령 달링, 즉 명령을 기다리는 상태로 궁 안으로 들어와 일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이 망하자 궁 밖으로 나와 명월관, 태화관, 식도원 같은 고급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궁중 요리가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들의 특이한 입맛. 자, 이제 제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역사 속 조선의 왕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가장 좋아했을까요? 의외로 개성 넘치는 입맛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세종대왕 고기 없이는 못 산다. 성군의 대명사 세종대왕은 놀랍게도 엄청난 육식주의자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세종의 식성에 대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신하들이 세종에게 고기를 줄이시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을 정도였습니다. 부왕 태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유교 예법상 상중에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세종은 고기를 끊으면 몸이 너무 허약해진다며 신하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종이 특히 좋아했다고 전해지는 음식은 영계백숙이었습니다. 어린 닭을 통째로 고아낸 백숙 동의보감의 닭고기는 몸이 차고 식은땀이 날 때 좋다고 기록되어 있어 허약 체질이었던 세종에게 잘 맞는 보양식이었습니다. 연산군 사슴꼬리와 극단적인 탐식.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은 그의 탐욕스러운 성격만큼이나 식탐도 엄청났습니다. 연산군이 특히 집착했던 음식은 사슴의 꼬리였습니다. 사슴 꼬리는 조선에서도 매우 귀한 식재료였는데 연산군은 이것을 너무 탐하여 전국에서 사슴을 잡아 꼬리만 바치도록 명령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또한 연산군은 날고기를 즐겨 먹었다고도 전해지며 한 고을에서 하루에 소 7마리를 잡게 했다는 무시무시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의 극단적인 탐식은 결국 국고를 낭비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광해군 잡채 없이는 못 산다. 광해군이 가장 좋아한 음식은 뜻밖에도 잡채였습니다. 오늘날 잡채라고 하면 당면이 들어간 음식을 떠올리지만 조선시대의 잡채는 당면이 없었습니다. 당면은 훨씬 나중에 들어온 재료입니다. 광해군 시절의 잡채는 갖가지 채소와 고기를 볶아 함께 섞은 음식이었는데 광해군이 어찌나 좋아했는지 잡채를 잘 만들어 바친 신하에게 벼슬을 내렸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만든 사람은 이충이라는 신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음식 하나로 출세한 셈입니다. 영조 탕평채와 검소한 식사. 83세까지 살아 조선 역대 왕 중 최장수를 기록한 영조는 매우 검소한 식습관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루 3차례만 식사를 하고 화려한 수라상보다 소박한 상을 즐겼습니다. 영조가 즐겨 먹었다고 알려진 음식은 탕평채입니다. 청포묵, 미나리, 숙주, 고기, 김 등을 함께 버무린 음식인데 탕평채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재료의 색이 각각을 상징했습니다. 청포묵의 흰색은 서인, 미나리의 푸른색은 동인, 고기의 붉은색은 남인, 김의 검은색은 북인. 서로 대립하는 사색 당파의 색깔을 한 그릇에 담아 모두 함께 화합하라는 영조의 탕평 정치 철학을 음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선조 도루묵 편에 선조는 도루묵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임진왜란으로 피난 중에 먹은 도루묵 맛을 잊지 못해 궁에 돌아와서도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왕의 특식 타락죽 신선로 구절판. 수라상에는 매일 오르는 기본 반찬들 외에도 특별한 날이나 계절에 맞춰 올라오는 특식들이 있었습니다. 타락죽, 우유로 만든 죽. 타락죽은 쌀과 우유를 함께 끓여 만든 죽입니다. 타락이 바로 우유를 뜻하는 옛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우유는 매우 귀한 재료였습니다. 낙타나 소에서 얻는 우유는 일반 백성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최고급 식재료였는데요. 궁중에서는 사복시라는 관청에서 왕실 전용으로 소를 길러 우유를 공급했습니다. 타락죽은 왕이 고열에 시달리거나 비위를 보할 필요가 있을 때 올렸고, 왕실의 상중처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시기에도 보양식으로 자주 올렸습니다. 초조반 때 단골로 오르던 보양죽이기도 했습니다. 신선로 궁중의 꽃. 신선로는 조선 궁중을 대표하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운데에 숯불을 피우는 통이 있는 특수 냄비 지금의 샤브샤브나 전골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선로에는 갖가지 고기와 해산물, 채소, 달걀지단, 고기 완자 등을 층층이 아름답게 담아 즙을 부어 익혀 먹습니다. 신선로라는 이름은 신선히 먹는 화로 음식이라는 뜻인데, 별칭으로 열구자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입이 즐거운 탕이라는 뜻이죠. 이 음식은 연회 자리에서 특히 빛을 발했는데, 화려한 외관과 깊은 국물 맛으로 궁중 잔치의 꽃 메뉴였습니다. 구절판 먹는 예술 작품. 구절판은 8가지 재료를 아름답게 담은 팔각형 칸막이, 그릇과 중앙의 밀전병으로 구성됩니다. 고기볶음, 황백지단채, 미나리초대, 표고볶음, 당근볶음, 오이채, 서기버섯채, 청홍고추채 등 8가지 재료를 손수 밀전병에 싸서 먹는 방식입니다. 색의 조화와 맛의 조화를 함께 즐기는 먹는 예술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남긴 밥상 물림상의 문화. 자,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왕 혼자서 12첩 반상을 다 드실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은 음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쓰레기통으로 갔을까요? 조선의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물림상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림상이란 왕이 수라를 드시고 나면 남은 반찬들은 그대로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밥만 새로 퍼서 왕 아래 신하들이나 궁궐 나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림상입니다. 물린다는 것은 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문화의 철학. 물림상은 단순한 음식 재활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우 깊은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여 귀한 재료를 아낌없이 차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배려하여 귀한 음식을 적당히 남겨 모두가 먹을 수 있게 베푸는, 이것이 상호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왕은 반찬을 어떻게 먹었나? 그런데 이 물림상이 가능하려면 왕이 음식을 먹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처럼 왕이 각 반찬 그릇에 마구 수저를 집어넣었다면 물림상으로 내려보내기가 어려웠겠죠.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왕은 각 반찬을 먹을 때 별도의 수저로 개인 접시에 일일이 덜고 나서 자신의 수저로 드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도 상당히 위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원래 그릇의 음식이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에게 그대로 내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영화 광해에서 본 그 장면. 혹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왕이 먹고 남긴 음식을 궁녀들이 둘러앉아 먹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장면은 실제 역사에 기반한 것입니다. 검소함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왕이 남긴 밥상을 궁녀들이 깨끗하게 비웠다고 합니다. 왕의 수라상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생각하면 궁녀들에게 물림상은 꽤나 반가운 것이었을 테고요. 계급에 따른 물림상의 순서. 물림상에도 엄격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왕의 수라 왕 가까이 모시는 상궁들 나인들, 각 처소의 하인들로 계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려갔습니다. 단, 김치처럼 직접 공유하기 어렵거나 국물 음식들은 별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수라간의 비밀 음식으로 있는 권력 다툼. 수라간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이곳이 궁중의 권력 투쟁과 생사가 걸린 음모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독살 의혹과 수라간. 조선 역사에는 독살 의혹이 종종 등장합니다. 고종의 커피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아관파천 독차 사건, 여러 왕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독살을 의심하는 기록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수사는 항상 수라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음식을 만들었는가? 누가 재료를 가져왔는가? 기미상궁은 제대로 기미를 받는가? 수라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대비의 전각과 수라간 권력. 궁 안에는 왕뿐만 아니라 대왕 대비, 왕비, 왕세자 등 여러 왕족들의 처소가 각각 있었고, 각 처소마다 독립된 수라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처소의 수라간을 장악하느냐는 곧 그 처소 왕족의 신임을 얻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궁중 권력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 대비의 수라간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고, 반대로 새 왕비가 들어서면 수라간 인원도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공간 하나에 이렇게 많은 정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의 음식 기록들 의궤와 실록.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조선이 남긴 놀라운 기록들 덕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음식 기록. 조선 왕조실록에는 수백 년에 걸쳐 왕들의 식성,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감선 명령, 진상품 관련 사항 등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이 고기를 즐겼다는 것도, 연산군이 사슴 꼬리를 탐했다는 것도, 광해군이 잡채를 좋아했다는 것도 모두 실록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의궤 잔치의 완벽한 기록부. 조선에서 큰 잔치가 열리면 반드시 의궤라는 기록서를 만들었습니다. 의궤에는 잔치에 사용된 음식의 종류와 양, 요리 담당자, 재료 조달 방법, 심지어 음식을 담은 그릇의 종류와 수까지 정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원행을 묘정 의궤는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화성에 행차한 8일간의 모든 음식을 기록한 것으로 조선 궁중 일상식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전승의 계보. 기록만이 아니라 실제 기술의 전승도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마지막 주방상궁 한이순이 황혜성 선생에게 직접 전수했고, 황혜성 선생이 이를 체계화하여 1971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궁중 음식들 신설로 구절판, 탕평채, 전복찜, 각종 궁중떡, 이 모든 것이 이 위대한 전승의 결과입니다. 에필로그 왕의 밥상이 남긴 것들. 먼동이 터오는 하늘, 소주방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지금까지 조선 왕의 밥상, 그 방대하고 놀라운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단순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음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밥상을 위해
새벽부터 움직이는 수십 명의 수라간 나인들. 목숨을 걸고 독을 먼저 맛보는 기미상궁. 전국 팔도에서 자신들의 땀과 눈물로 진상품을 준비하던 백성들, 해녀들이 바다 속에서 캐온 전복과 바다 생물들. 왕의 한 끼 식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남긴 음식을 나눠 먹던 궁녀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름의 방식으로 나눔의 문화를 유지했음을 발견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평등은 아니었지만 왕의 밥상은 곧 조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의 정치가 있고 철학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궁중 음식들 신설로, 구절판, 탕평채, 전복죽 모두 그 500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밥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 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